11월 4일 특집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2020년 미국 대선 개표가 우리 시간 오늘 오전 시작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 매직 넘버를 먼저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지만 아직까지는 최종 결과를 점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 승부를 가를 경합주 판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플로리다에서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고요. 이른바 6대 경합주 중 애리조나를 제외한 5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전투표 결과를 본격적으로 합산하지 않은 지역이 많고 현재까지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근소하게 앞섭니다. 결국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조금 전 두 후보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바이든 후보는 승리로 가고 있다고 본다. 다만 개표에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크게 이겼다면서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웃게 될까요? 오늘 특집 정치부에서 자세히 그 내용을 다룰 텐데요. 미국 대선 속보 반영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 외교 정책에 미칠 파장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관련해서는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 소식 알아볼 텐데 거기서도 미국 대선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역대 이런 선거가 없었다. 미국 언론들이 내린 평가인데요. 저희도 이제 정치부회의에서 그동안 이 미국 대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축제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두드러진, 갈등과 분열이 극심했던 대선이었다라는 평가를 저희도 했고 또 미국 언론들도 내리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지지자들이 무력 충돌하는 일도 이어졌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선거 불복 가능성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연설에서도요, 연방 대법원에 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선거 과정 이렇게 복잡했는데 그 아침부터 진행된 개표 결과도 정말 혼돈양상이죠. 팽팽한 접전으로 당선인 확정이 늦어지면서 두 후보가 사실상 서로 승리를 선언하는 초유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최종 결과, 우편 투표까지 감안한 최종 결과가 나온 후에도 후유증이 극심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그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 9분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차례로 연설을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을 먼저 보고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내심은 칭찬할 만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아마 내일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개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는 이 선거를 이기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또 역대적인 그런 숫자에 많은 분들께서 우편 투표와 또 사전 조기 투표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표가 집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표가 개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해서 기분이 매우 좋고 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리조나와 관련해서도 확신이 있습니다.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미네소타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에서는 지금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한 바는 아니지만요. 또한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도 매우 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표를 한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펜실바니아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르면 내일 아침에 결과를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이후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승자를 선언하는 것은 저나 트럼프가 아닙니다. 봐도 미국인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내심은 대단합니다.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저와 그리고 저희 캠프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일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우선 저희 가족과 그리고 영부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펜스 부통령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사실 큰 자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 저희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저희가 아름다운 승리를 자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성공, 투표, 이 모든 것들을 축하하려고 했었습니다. 기록적인 숫자로 투표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지자들이 다 같이 운동을 했고 플로리다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크게 이겼습니다. 저희가 오하이오에서도 승리를 거뒀고 텍사스도 가져왔습니다. 텍사스는 7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아직 집계표에 합계도 되지 않은 표입니다. 조지아도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조지아는 2.5% 차이로 이기면서 지금 현재는 7%만 개표를 남겨두고 있는데 11만 7천 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1.4%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7만 7천 표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표 5%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리조나 보시게 되면은요. 아리조나도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누군가가 여기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선언을 했죠. 물론 승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개표가 아직 한참 더 남았습니다. 여기는 트럼프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누가 다른 사람은 뭐 다르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리조나에서 저희의 땅을 빼앗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애리조나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애리조나주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펜실베니아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진행이 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연설 내용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지역 한 곳 한 곳을 다 거명하면서 자기가 이기고 있고 또 끝내 이길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이기고 있다. 다만 그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이든 후보는 아마 이제 우편 투표 같은 이제 사전 투표 얘기를 언급한 거겠죠. 자, 아무튼 그 조금 전에 이제 뭐 트윗이나 또는 이제 연설하는 과정도 보면요. 신경전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트윗을 올리니까 잠시 후에 바이든 후보가 트윗을 따라 올린다든지 또 그 바이든 후보가 먼저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는 등 아주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됐고 조금 전에 들어봤지만 아무튼 이제 두 후보가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할 얘기가 아주 많은데요. 일단 고반장 발제부터 저희가 들어보고 미국 대선 상황을 좀 자세히 짚어볼 예정인데 미국 대선 투표가 일단은 다 종료가 됐고요. 현재는 개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조지아주 같은 일부 주에서는 지금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개표가 중단이 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제 개표가 시작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지금
전국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지 정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 또 그 이전까지 진행된 대선 이모저모 내용을 고석승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We have made America strong again. We have made America proud again. We have made America safe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We choose hope over fear. We choose unity over division. We choose science over fiction. And yes, we choose truth over lie after lie after lie. It's time to stand up and take back our democracy. We can do this. 네, 미국의 4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알래스카주 투표가 종료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투표는 모두 끝났습니다. 현재 개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은 선거인단의 향방이 가려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 일단 보실 텐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각 주마다 인구 비율 등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에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전체 선거인단 538명, 그중 과반인 270명, 270명을 차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이 시각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 상황입니다. 자, 현재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인단이 220명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확보한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인단이 213명입니다. 아직은 두 사람 모두 꿈의 숫자 270에는 다가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지난 2016년 대선 때와 비슷해 보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가장 많은 선거인단 55명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바이든의 손을 들어줬고요. 또 이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선거인단이 많은 곳, 바로 이 선거인단 38명의 텍사스는 트럼프를 택했습니다. 자,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지역, 바로 핵심 경합주로 불려왔는데요. 모두 6곳입니다.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주인데요. 흔히 북동부 공업지대 3개 주를 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주죠. 묶어서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고요. 남부 3개 주,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주를 묶어서 썬벨트라고 부릅니다. 자, 러스트 벨트와 썬벨트 6개 주가 누구를 택할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자, 이번엔 6개 주 상황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대선 2016년 대선 당시에는요, 6개 주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민주당 후보를 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요?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자, 아직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현재 6개 주 중에 애리조나 주를 제외하고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섰던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곳은 현재 플로리다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6개 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 바로 핵심 경합주 중에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방금 말했던 플로리다주, 그리고 두 번째로 선거인단이 많은 펜실베니아 주였습니다. 자, 일단 선거인단 29명이 걸린 이 플로리다는요, 이런 곳입니다. 플로리다는 미국의 대표적인 은퇴한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노년층이 많습니다. 보통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했거든요. 특히 2016년 선거에 보면 65세의 노년층은 상당 부분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영향을 주고 있죠. 오히려 지금 바이든 후보를 좀 지지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플로리다에는 쿠바랑 또 베네수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서 쫓아 이쪽으로 이주를 한 사람들이라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플로리다는 마이애미 해변으로도 유명한 지역이죠. 핵심 경합주 중에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어서 관심이 컸던 곳인데요. 개표 초반부터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개표 중반 두 사람 간 격차는 0.1%포인트 차이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리다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9명의 선거인단도 당연히 트럼프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 관심을 끌었던 곳이 바로 펜실베이니아입니다. 자, 러스트벨트의 대표 지역이자 핵심 경합주 중에 두 번째로 많은 20명의 선거인단을 가진 곳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선거 유세 때 펜실베이니아에 공을 들였습니다. Very much. Pennsylvania, we love Pennsylvania. Thank you. It's a nice rowdy crowd, isn't it, huh? Only in Pennsylvania. We win Pennsylvania, we win the whole deal. You know that, right? Just like last time. My message to you is simple. Pennsylvania is critical to this election. Last time Donald Trump won Pennsylvania, he won by 44 votes, 44,000 votes. Every single one of those votes matter. The power to change this country, not figuratively, is literally in the hands of Philadelphia and Pennsylvania. 네, 펜실베니아는요, 현재 개표 상황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승패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펜실베니아는 오는 6일까지 접수되는 우편 투표도 개표 대상으로 넣어놓은 상황이어서 아직 누가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플로리다를 이제 이기고 나면 이제 결국 펜실베니아로 결국 모든 이목이 쏠릴 텐데 펜실베니아는 그 우편 투표 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펜실베니아의 그 선거인단 수가 20명인데 펜실베니아 선거인단 그 확정이 계속 미루어지면 트럼프 259명, 바이든 259명, 그래서 어느 쪽도 27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원래 일반적으로 이 시간쯤 되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요. 아직은 승패를 단정짓기가 애매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나란히 입장을 냈습니다. 모두 자신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자, 바이든은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개표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We knew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early vote and the mail-in vote that it's going to take a while. We're going to have to be patient until the hard work of tallying the votes is finished. And it ain't over till every vote is counted, every ballot is counted.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입장을 냈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겼다. 하지만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선거를 훔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백악관에서 직접 연설을 했는데요. 사실상의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개표 상황은요, 잠시 후에도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고요. 자, 미국도요, 각 방송사들이 출구 조사를 합니다. CNN과 CBS 그리고 MBC 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후보를 택했는지 그리고 후보를 택할 때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는지 등을 묻게 됩니다. 자, 미국인들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을까요? 결과를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가장 많이 고려된 요소 바로 경제였습니다. 응답자의 35%가 경제를 후보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답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죠. To me, the most important issues are health care and a true stable economy, not an illusion of a stable economy. I'm an accountant. And so I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real economic growth and pretend economic growth. It is very difficult to say economically we've grown when our deficit is higher than it has ever been. I think we need to put President Trump back in for 4 more years and keep the economy growing just like it is. I think that we're doing really well right now. Jobs are good, the economy's strong. I think people feel that way. 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도 이 선거전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제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Next year will be the greatest economic yea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You know, you had a great year last year. Under my leadership, our economy is now growing at the fastest rate ever recorded. We can build back better with an economy that rewards work, not wealth. We can do it without raising taxes on the middle class, I guarantee you. 자,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고려한 요소, 바로 인종차별 문제였습니다. 자, 20%네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가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면서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택할 때 고려한 요소로 인종차별 문제를 꼽았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고려한 건 바로 코로나19 문제였습니다. 자, 미국은 코로나19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죠. 어제 하루만 해도 9만 명 넘는 환자가 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19는 이번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는데요. We will terminate the virus with science, medicine, and groundbreaking therapies and cures. I watched Joe Biden speak yesterday. All he does is talk about COVID. He's got nothing else to say. COVID. We can't afford 4 more years of a president who, instead of fighting the virus, attacks doctors. I can't get over this guy. He attacked doctors claiming they're over-reporting COVID cases because they want to make more money. 네,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과연 미국의 4년을 이끌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국 대선 개표 상황 들어가서 계속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개표가 진행이 됐고요. 저도 이제 그 정치부회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쥔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주 박진감 넘게 박진감 있게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개표 상황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워싱턴을 연결해서 그 현재 상황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2012년 대선을 취재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했었는데 지금 이제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홍희정 특파원 나와 있죠. 지금 그쪽에서 보는 판세가 어떤가요? 네, 선거 전부터 주목됐던 경합주 6곳을 보면 트럼프 5곳, 바이든 1곳으로 트럼프가 전반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선거인단이 29명으로 주요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곳인데요. 현재 개표 96%가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51.3%를 득표해 47.8%를 얻은 바이든 후보를 3.5%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주요 경합주 6곳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경합주 지역, 경합주 외에도요,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지역들이 있잖아요. 텍사스라든지 조지아주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상황인데 여기서도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죠. 네, 물론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개표 94%인 조지아의 경우 트럼프 50.5%, 바이든 48.3%로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38명을 보유한 텍사스 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됐는데요. 개표가 83% 완료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2.2%의 득표율로 바이든 후보를 5.8%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텍사스를 트럼프 대통령 승리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자, 홍특파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잠깐 봤는데 사실상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승리했다면서 재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를 국민에 대한 사기 선거라고 주장하면서 경우에 따라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 소송을 언급하면서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우편 투표는 사기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연설에 나선 바이든 후보는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네, 바이든 후보는 마지막 한 표를 개표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과에는 낙관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에서 이미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지역도 지금은 근소한 차이로 뒤처져 있지만 끝까지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정말 옛날 생각은 나네요.
자, 지금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개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상황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선거인단 확보 면에서는 조금 앞서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기세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여론조사 기관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이 아주 두드러진 그런 개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만 아까 이제 홍특파원도 얘기했고 또 고반장도 강조를 했지만요. 지금 이제 우편 투표 같은 사전 투표가 반영이 안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까지 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나저나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후유증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백악관을 연결해서 백악관에 가 있는 앞에 있는 이제 기자를 연결해서 그쪽 상황을 좀 알아봤고요.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조 반장, 지금 현재까지 그 선거인단을 누가 얼마만큼 확보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미국 대선은 전국 각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이 270명을 차지하는 후보가 이기는 겁니다. 현재 개표 상황이 반영된 선거인단 확보 판세를 좀 보시면요. 현재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인단은 220명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확보한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인단은 213명인데요. 아직은 두 사람 모두 꿈의 숫자인 270명에는 다가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2016년 대선 때와 유사한 상황인데요. 가장 많은 선거인단 55명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선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 강세 지역이니까요. 네.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이죠. 그 38명으로 두 번째로 선거인단이 많은 텍사스는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아니라 그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원래는 이제 공화당 강세 지역이죠. 그런데 그 초반 개표 상황은 바이든 후보가 앞서갔어요. 이제 왜냐면은 그 텍사스가 원래는 이제 보수 텃밭이지만 거기 이제 백인 비율이 좀 줄었고요. 최근에 이제 인구 구성이 히스패닉하고 아시안계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휴스턴이라든지 이제 오스틴이라든지 그런 대도시에 특히 이제 그 백인보다는 다른 이제 히스패닉계가 많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그쪽 지역을 먼저 개표를 하니까 바이든 후보가 초반에 텍사스 쪽에서 많이 앞서갔어요. 그래서 혹시 텍사스에서 그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대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이 있었는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텍사스를 이겼다면 상당히 쉽게 뭐 승부를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를 잡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아직 이제 그 개표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추가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보통 저희가 이제 핵심 경합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일단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선벨트 얘기도 하죠. 뭐 러스트 벨트 얘기도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또 뭐 다정의 식구들은 많이 잘 아시지만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장도 이제 몇 번 말을 했었는데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또 부르곤 하죠. 우리말로 하면 뭐 근해주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 대한 지지율이 근해처럼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핵심 경합주로 이 스윙 스테이트로 보고 있는 지역은 모두 6개 주인데요. 펜실베이니아, 또 미시간, 위스콘신, 그리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주 이렇게 6개입니다. 자, 이 주들도 다시 나눠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펜실베니아, 또 미시간, 위스콘신 주는요. 미국의 이 북동부에 위치한 공업지대인데요. 원래는 이 팩토리 벨트, 공장지대로 불렸다가 1970년 이후에 이 주력 산업이 쇠퇴하면서 녹슨 공업지대, 러스트벨트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주는 썬벨트, 태양이 비치는 지대라고 불리는데요. 기온이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은 미국 남부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스트벨트와 썬벨트가 이번 선거의 핵심 경합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스윙 스테이트라는 건데 지금까지 그 판세를 보면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이 핵심 경합주 격전지를 누가 차지하느냐, 뭐 우리 선거도 그렇지만 여길 차지하는 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지난 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힐러리 후보를 꺾고 모두 가져갔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애리조나주를 제외한 5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지역, 이제 플로리다하고 펜실베이니아를 꼽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6개 핵심 경합주 중에 선거인단이 가장 많잖아요, 신 반장. 그렇습니다. 이 플로리다에 걸려있는 선거인단이 무려 29명입니다. 29명이죠. 이 캘리포니아, 네. 텍사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후보를 꺾고 이긴 곳입니다.
오늘도 개표 초반부터 정말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요. 이 개표 중간에는 두 후보 간의 차이가 0.1%포인트밖에 나지 않는 시점도 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선거인단 29명을 차지하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이 지역에서 50%가 넘는 득표를 올렸고, 자, 현재 기준으로 약 3.5%포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플로리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택하면서 지금 이제 펜실베이니아가 여러모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정말 키를 쥐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판세가 지금 중요해졌는데, 지금 신반장이 설명했던 이제 플로리다가 6개 경합주 중에선 제일 선거인단이 많고 그 다음이 이제 펜실베이니아가 많은 거죠. 네, 펜실베이니아의 선거인단이 20명인데요. 20명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후보를 꺾고 이긴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바이든 후보의 또 고향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미묘한 지역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 모두 공을 들인 곳입니다. 자, 일단 현재 개표 상황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 함부로 승패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펜실베니아주는 6일, 그러니까 선거일 사흘 후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까지 개표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사실 우편 투표를 포함한 사전 투표 이 유권자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아직 쉽게 승패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편 투표가 좀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법정 소송까지 좀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제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20개 주 같은 경우에는요, 사전 등록 때 그 정당 지지를 밝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투표를 한 사람 중에 한 160만 대 55만의 비율로 민주당 지지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정도 이제 앞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사전 투표 결과가 다 반영이 된다면은 바이든 후보가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지만 이제 늦게 오는 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현장 투표에서 펜실베이니아에서 본인이 이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바이든이 이기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법적 분쟁을 통해서 끝까지 좀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아무튼 조금 전에 이제 두 후보의 이제 연설을 들어봤죠. 아마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잠시 지금 시간에는 아마 휴식을 취하고 있을 텐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는 그런 아주 이색적인 그런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언론기관들이 우려했던 상황이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먼저 연설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현지 시각으로 자정을 넘긴 시각에 자택에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대선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면서 모든 표가 개표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미국인들의 선택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펜실베니아 등 투표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승리 선언을 하는 상황을 경계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요. 이제 11월부터 그 서머타임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새벽 4시 40분이네요. 미국 시간이. 하지만 이제 미국 언론들은 이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CNN에서 이제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걸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정치부회의는 CNN과 함께 진행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좀 임해주기 바라고요. 일단 CNN이 분석하고 있는 여론 판세 잠깐 좀 들어보고 저희가 또 저희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3분의 2 정도를 바이든이 확보를 하게 되면은 좀 근소한 차이로 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의 기준표입니다. 즉 2016년도에 클린턴이 51만 표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투표율이 그닥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조 바이든은 24만 표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 개표율이 43%입니다. 지금 민주당 성향으로 좀 더 갈 확률이 높은데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많은 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위스콘신보다는 조금 적긴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개표율이 76인데
만약에 87%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카운티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성입니다. 자, 어떤 카운티가 뭐 격차가 어떻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격차로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몇천 개의 표가 더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 표가 개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격차가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 2016년에도 트럼프가 이 카운티에서 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우편 투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우세를 보이는 건지 아닌지 그런 거를 잘 아직은 모르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저희가 알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정보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개표가 되면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게 될 건데요. 그리고 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셈법들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확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보는 것인데 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조 바이든이 위스콘신에서 우세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금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은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인데요. 네, 그런데 새로운 정보가 위스콘신과 관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 상황입니다. 이 시각 상황에서 조 바이든이 11,300표 정도, 482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율이 89%입니다. 두 가지 질문 있을 수 있겠죠. 어디서 표가 왔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표가 남았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보가 들어오기 전에 사실 조 바이든이 9,000표 정도 이기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11,000표 정도 이기고 있습니다. 자, 밀워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77% 개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40% 정도 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끝이 아니지만 민주당 텃밭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주당 쪽으로 갈 것인데요. 지금 격차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제 57%, 조금 전에는 57%였습니다. 조 바이든이. 지금 격차를 보시고요. 2016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보다 격차 면에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밀워키에서의 투표율이 높았죠. 그리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표가 남아 있나요? 77% 개표가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인가요? 지금 44만 표 중에서 77%라고 하면요. 제가 지금 셈을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면 상황실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노샤 카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노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된 게 없습니다. 네, 정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표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밀워키 카운티거였는데 밀워키 카운티에서는 지금 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린베이라든지 카누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개표가 없습니다. 지금 23% 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들이 남아있는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조 바이든이 우세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하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더 많은 투표가 아까 표들이 개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성향이 매우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부터는 전보다 한 20% 정도 더 올라서 조 바이든이 69%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 다른 카운티들은 상황이 어떠한가요? 네. 자, CNN 개표 방송 저희가 좀 지켜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제 CNN과 함께 이제 정치부회를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CNN이 설명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른바 러스트 벨트예요. 러스트 벨트 중에 이제 미시간주하고 위스콘신주 상황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그 이제 고반장이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하면요. 저희가 펜실베이니아하고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이 세 개 주를 이제 묶어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6일까지 이제 그 사전 투표, 우편 투표가 도착하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나오긴 어렵고요. 이제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이 문제인데 예상 외로 이제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갔어요. 상당히 앞서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일을 내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과는 달리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CNN이 설명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위스콘신 쪽에서는 바이든이 다시 역전을 했네요. 그죠?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이제 앞서고 있고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서가고는 있지만은 미시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제 2012년에 취재한 제 기억으로는 그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현장 투표 먼저 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현장 투표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 법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전 투표 결과가 뒤에 반영이 되면은 아마 미시간 쪽도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2012년에 제가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재선할 때 그때 러스트 벨트 지역을 쭉 취재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그 지도에 디트로이트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제 미시간이 미국 제조업의 총본산입니다. 거기 이제 GM 공장도 있고요. 그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제조업 노동자들이 그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잖아요. 거기 이제 노동조합이 많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에도 그 오바마 전 대통령 때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거뒀는데 2016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2016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노동자들이 좀 세계화의 피해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화당이 원래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그런 정당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저쪽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 세력이 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당히 이제 노동자들을 겨냥한 그런 발언을 많이 했죠. 뭐 중국도 때리고 그다음에 그 보호 무역을 하겠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고 사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러스트벨트 지역을 다시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아무튼 조금 전까지의 개표 상황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위스콘신은 이제 역전이 됐고 아마 미시간 쪽도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무튼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연설 얘기를 좀 이제 바이든 후보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이제 바이든의 우려가 현실이 됐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 거 아니에요? 네, 현지로 보면 뭐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죠. 바이든 후보의 입장 발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대승을 거뒀다, 빅윈 뭐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라고 썼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겼다, 바이든 후보 측이 선거를 훔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조만간 입장을 직접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었죠. 네. 자, 근데 연설은 연설이고요. 트위터 측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최 반장 공지 문구와 함께 가렸다면서요? 네, 이 트위터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해당 글을 선거 또는 뭐 다른 공적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공지 문구로 가렸습니다. 이 공지 문구를 클릭하면 글을 볼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현재 이 개표가 진행 중이고 또 승리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승리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일종의 트위터가 좀 경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어찌 됐든 뭐 트위터가 그런 경고 문구를 뭐 보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승리 선언을 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회의 초반에 이제 전화 그렇죠, 직접 여러 번 이제 봤죠. 전해드렸었는데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요, 이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 이 선거 결과가 경이롭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뭐 승리 선언으로 보이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저희도 뭐 누차 말씀드렸던 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엄청나게 이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지역에서도 내가 이기고 있다라고 뭐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국민에 대한 사기 선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펜실베이니아를 말하는 건데요. 이 우편 투표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연방 대법원으로 갈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펜실베이니아는 6일까지 그렇죠. 이 도착한 뭐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의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펜실베이니아가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에요. 이제 고향이고 사실 이제 바이든 후보가 마지막까지 상당히 공을 들였던 그런 지역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 지역에 와튼 스쿨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하고 좀 인연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 셰일가스 산업이 아주 발달된 이제 그런 지역인데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말을 하지만 그 취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예전에. 네, 이해해주고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진 않아요. 그 셰일가스 노동자들이 많은데 사실 이번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당신들이 이제 실직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했고 아무튼 펜실베니아 상황도 상당히 복잡한데 고 반장 일단은 지금 두 후보가 모두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아예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는 이제 그런 연설도 했는데 2016년 대선과 이제 비교를 해서 어디는 이기고 어디는 뭐 지고 있고 어디는 팽팽하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은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현재도 뭐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뭐 확정된 결과는 당연히 아닙니다만은 일단 이 전반적으로는요 4년 전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304명을 확보했습니다. 270명을 훌쩍 넘겼던 거죠. 이 힐러리 민주당 후보는 227명을 확보해서 패배했습니다. 자, 현재 개표 판세와 비교를 해보면 당시 양당이 이긴 곳들, 이 핵심 경합주를 제외하면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다시 이제 핵심 경합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난 대선 때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6개 주에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승패가 이제 갈리는 거죠. 자, 앞서 들으신 대로 일단 6개 주 중에서요. 일단 5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는데 조금 전 들으신 대로 위스콘신 주도 지금 현재 뭐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애리조나주 선거인단 11명이 걸린 애리조나 주도 현재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핵심 6개 주를 제외하고 남은 주에서 뭐 지난 대선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6개 주에 걸린 선거인단이 모두 101명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 가운데서 38명을 가져와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표 상황 계속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제가 지금 CNN을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광고하고 있고요. 그 CNN에서 이제 개표 상황, 그 광고 들어가기 전에 위스콘신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자막을 달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들어갔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 개표 상황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을 해보고요. 그동안에 이제 선거전 이야기를 좀 해가면서 이제 개표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거일 전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유세 장면을 보더라도 두 후보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죠. 네, 뭐 일단 저는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국장이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가 되는 게 네,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귀에 쏙쏙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두 후보의 뭐 유세 스타일 뭐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모두 핵심 경합주에 집중했다는 거 말고는 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유세를 펼쳤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뭐 대규모 현장 집회를 중심으로 유세를 벌여왔습니다. 마지막 유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로스캐롤라이나 파이엘비를 시작으로 뭐 펜실베니아, 어보카, 뭐 위스콘신, 커노샤,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 등 무려 4개 주 5곳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마지막 최종 유세는 이 4년 전 대선 당시에 마지막 유세를 냈던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과 같은 곳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 이유를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It's funny though. I kept saying we have to finish off here. That we have to do it. It's just we can be a little bit superstitious, right? But you people, you've been great. You've been great,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tremendous victory in Michigan. 네. 자, 그 마지막 유세 얘기하기 전에요. 일단 CNN에서 지금 이제 개표 방송을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 좀 듣고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The lead. Biden now ahead. 10,110 votes. 바이든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약 10,000표 차이인데요. 49.3% 대 49%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집 개표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속 봐야 될 텐데요. 다른 주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시간주 16개 선거인단 수 걸려 있습니다. 24만 5천 표 차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데 52% 대 46.3%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계된 표가 77%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집을
잡을 수 있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바이든 224, 트럼프 213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회색으로 표시된 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집계 표들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우편 투표가 얼마나 남아서 앞으로 집계에 추가가 될 것이냐, 이것들이 이제 판세를 다시 한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현황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위스콘신에서도 밀워키 카운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밀워키는요, 지금 민주당의 집계되지 않은 표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밀워키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표밭이었는데요. 90%가 개표가 되었는데 조 바이든 69%, 트럼프 29%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10%가 어떻게 향방이 결정될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카운티에서 어떤 식으로 표가 나오는지를 보시고 싶으실 텐데요. 약 10만 표 정도 남았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10%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5,000표 정도를 더 얻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바이든이 여기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미개표 표들을 전부 다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긴다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10만 표 정도 앞서고 있잖아요. 10,000표 정도 앞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밀워키가 지금 거의 90% 정도 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던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카운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56%, 바이든 후보가 41% 보이고 있고 현재 86%가 개표가 되었습니다. 아직 10% 정도 좀 더 미개표 표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2016년에 이 주가 어땠는지 볼까요? 카운티를 보면은요,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크게 이겼던 지역입니다. 공화당이 그만큼 강세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표차로 이기고 있으면은 던 카운티에서 역시 공화당이 이기게 되고 이 정도의 우세가 다른 주까지 다 넘어가겠느냐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00표, 이거는 그렇게 큰 격차가 아닙니다. 미시간을 다시 가져온 거를 생각을 하면은요, 사실 10,000표는 안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10,000표 차이로 이기고 있지만 밀워키에서 얼마나 많이 바이든이 표를 가져오느냐, 그리고 나머지 카운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얼마나 많은 표를 가져오느냐, 이것이 승패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워키 카운티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한번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카운티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네. 자, CNN 개표 방송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역시 이제 러스트벨트 쪽으로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승부처예요. 제가 봐도요. 지금 이제 그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 이제 결과를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다는 그런 얘기를 그 아까 CNN 연결할 때도 했고 지금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정치부회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쭉 이제 개표 상황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외로 많이 앞서갔어요. 격차를 좀 벌려서 앞서갔는데 지금 많이 좁혀졌네요. 지금 이제 77% 개표했다고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던데 52대 46.3이니까요. 한 5.7% 정도 차이가,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차이가 나긴 나지만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사전 투표의 결과가 뒤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미시간 쪽의 결과도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애리조나를 바이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만약에 이제 러스트벨트 쪽에 펜실베이니아를 빼고 미시간과 위스콘신을 바이든 후보가 만약 잡는다면 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그 뭐 어느 쪽도 지금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주 뭐 정말 긴박하게 진행이 되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 상황도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사실 긴장하면서 참 보는 날이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그만큼 이제 또 한반도 여러 가지 이제 정세에 이제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또 상당히 크잖아요.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자, 아까 이제 최 반장이 마지막 날 유세 그 두 후보의 스타일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다 중단됐잖아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유세를 했던 게 방금 국장이 설명해 주신 그 미시간이었는데요. 미시간이요. 예, 방금 제가 들어올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7.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점점 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더 좁혀질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무래도 이렇게 경합주여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곳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 거고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여기를 마지막 유세 지역으로 택했냐라고 하니까 좀 뭐 미신적인 게 있다. 여기서 좀 마지막으로 끝내야 할 미시간이라서 미신적이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지지자들이 뭐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유머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뭐 사랑한다라고 연호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는 그동안 잘 볼 수 없었던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장면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네. That's very nice. Thank you. Don't make me cry. Don't make me cry. You know, if I started to cry, they'd have a big story. They'd say, the president broke down and cried. 네, 바이든 후보는 최대 격전지로 꼽힌 펜실베니아에 집중했습니다. 항상 해오던 대로 드라이브인 유세, 그러니까 승차 유세를 택했는데요. 피츠버그와 함께 이 펜실베니아의 또 다른 대표 도시입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나가 있는 필라델피아를 연결해서 이원 연결 온라인 유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 자리에서 펜실베니아가 이 나라의 중추라며 펜실베니아를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택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Tomorrow, we can put an end to a presidency that's divided this nation and fanned the flames of hate. Tomorrow, we can put an end to a presidency that has failed to protect this nation. It's time for Donald Trump to pack his bags and go home. 자,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또 다른 이유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인기 가수인 레이디 가가와 존 레전드가 유세에 함께한 겁니다. 레이디 가가는 바이든 후보와 이 피츠버그에서 그리고 존 레전드는 이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필라델피아에서 함께 유세를 했는데요. 이 레이디 가가가 직접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제가 지금 CNN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한편으로는 이제 CNN을 보면서 CNN에서 계속 그 위스콘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국장 CNN도 중요하지만 JTBC를 더 좀 보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JTBC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CNN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 멀티플레이도 제가 힘들잖아요. 힘든데 제가 하고 있다고요. 잠깐 이렇게 침묵의 시간이 알았어요. 있었어가지고. 예. 자, 아무튼 지금 유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유세 현장에서 나왔던 그 노래들 아닙니까? 그 고반장도 그때 소개했지만 그 대표적으로 YMC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할 때 그리고 퇴장할 때마다 여러 노래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노래 아무래도 YMCA일 겁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는데요. 뭐 초반장도 좀 잘 춥니다. 그리고 입장할 때 그러니까 유세장에 도착해서 단상 위로 올라서면 나오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수 리 그린우드의 대표곡 God Bless the USA였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노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더욱 극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사실 이제 유세 못지않게 화제가 됐던 게 두 차례에 걸친 토론이었잖아요. 원래 세 차례에 걸쳐서 열려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 번 취소가 됐고요. 우여곡절 끝에 두 차례만 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에 걸친 토론도 정말 뭐 많은 이야기를 남겼었죠. 특히나 첫 번째 토론은 정말 뭐 난장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Because the question is, radical left. Will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This Who's is on your so, list? Gentlemen, I think This we've is ended so this. He's going to pack the court. We have I'm not going to give a list. We have ended this segmen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second segment. That was really a productive segment, wasn't it? Keep yapping, man. 네, 그나마 이 두 번째 토론은 뭐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아니면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마이크를 꺼버리는
음소거 장치가 도입되면서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토론이 진행된 건데요. 그 덕분에 오늘 밤 최고의 승자는 바로 음소거 버튼이다, 이런 평가가 당시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너무 팽팽하니까 누가 되건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중 누가 이 대통령이 되건 역대 최고령으로 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1942년 11월 20일생으로 이달 만 78세가 되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 6월 14일생으로 만 74세입니다. 이에 따라 누가 대통령이 되건 1985년 이 재선 당시 73세에 취임한 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셈인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후보에게 뭐 치매에 걸렸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좀 왕성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4살 차이밖에 지금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죠? 네. 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선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인데 재선에 실패하는 미국 대통령도 간혹 있었죠. 네, 뭐 많진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사를 보면요, 대부분은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자, 역대 미국 대통령 44명 중에 재선을 성공하지 못하고 단임에 그친 건 10명뿐입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암살된 케네디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이 지미 카터, 제럴드 포드 그리고 아버지 부시까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뭐 아들 부시는 재선을 했죠. 자, 단임 대통령이 적다는 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현역 프리미엄이 만만치 않게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번 대선 전국에서요. 두 후보의 그 맞대결 못지않게 배우자들의 유세 대결도 아주 치열했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네네. 배우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바이든 후보의 차이만큼 두 뭐 영부인 후보들이죠. 이 유세 스타일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질 바이든 여사는 선거 전 초반부터 이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남편과 동행 유세를 펼치면서 마지막까지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질 바이든의 연설 장면 직접 보시죠. Florida is a very important state. We're hoping to win it. We are not taking any vote for granted. Joe and I are out here working as hard as we can. So that's why we're here today in Florida. 네, 질 바이든은 이민자 등 소외계층의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이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다음 이 전당대회 마지막 연사로 나섰을 때도 이 교실을 연설 장소로 택했었습니다. 4 days after Beau's funeral, I watched Joe shave and put on his suit and walk out into a world empty of our son. He went back to work. That's just who he is. 자, 질 바이든은 이 남편이 당선이 되더라도 다시 교수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231년 이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직업을 가진 이 퍼스트 레이디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 이 변호사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미셸 오바마 등이 이 백악관 생활을 하며 일을 그만뒀던 것과는 뭐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좀 얘기를 좀 이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신혜원 반장 발제 때 이제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짚어볼 텐데, 지금 이제 중국과 일본 쪽에서 이제 속보가 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중국과 일본 특파원을 좀 차례로 연결해서 그쪽에서는 과연 미국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가볼 텐데요. 도쿄의 윤서령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 특파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는 했지만요. 일본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현재 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개표 상황을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소타로 경제부총리는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정상이다. 일본과의 방위, 경제 문제에서 관계가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 석간신문들은 미 대선 대접전, 혼돈 등의 제목으로 일면 머릿 기사로 미 대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TV들도 두 후보의 득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언론도 대혼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군요. 일본 정부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면서요. 네,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상당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결과와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영향 등을 포함해 계속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해 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요, 일본의 안보 전략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좌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바이든 후보의 우세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주식시장은 니케이 지수가 500인 이상 급등하는 등 잠시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재정 지출에 의한 경기 회복을 기대해서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중 관계 여하에 따라서 일본 반도체 수출 등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NHK는 이 대선 결과가 늦어질 경우 금융시장이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강화 그리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본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다음 대통령과도 확고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윤특파 의원이 스가 총리가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본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에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골프도 치고요. 스가 총리의 경우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네, 아베 정권에서의 미일 관계는 이 브로맨스라고 불렸던 이 아베, 트럼프 두 정상의 이 두터웠던 관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스가 총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별다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연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처음부터 관계 구축을 시작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아베 총리가 외국 정상 중에서는 가장 먼저 트럼프를 만났지만 스가 총리는 이 전임자 아베처럼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남을 시도하거나 대통령 취임이 완료된 1월 이후 시점을 방미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자 도쿄 연결해서 지금 일본 정부가 미국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 그 일본 언론들도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미국 대선 상황을 중계하고 있군요. 네, 자 일본 반응 봤고요.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중 관계 정말 최악이었죠.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은 이번 대선 결과가 미국 대선 결과가 중국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특파원을 연결해서요.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중국 현지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고 있나요? 네, 조금 전 중국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미국 대선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은 왕원빈 대변인은 우리는 미 대통령 선거 결과를 주시하고 있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라고도 했는데요. 미 대선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입장을 거듭 표명한 셈입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의 보도도 많진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CCTV의 경우 현재 개표 상황에 대한 소식은 전하지 않았고 대신 이번 미 대선의 비용이 역대 최대라거나 개표가 끝나도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기사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오늘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는 소식이 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조회수 3억 회를 넘으며 많이 본 뉴스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에 대한 중국 내 비판적인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이 민족주의 성향의 중국 환구시보는 오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왔다면서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는 사설을 싣기도 했는데요. 이미 항미 원조 70주년을 기념해서 이 반미 여론을 고조시킨 중국에서 계속해서 미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투표장에서는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등 이 미국 방역 체계를 비판하는 사진 등도 회자됐습니다. 네, 정말 일본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네요. 미중 갈등 국면에 대한 중국의 반감이 이번 대선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중국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와 무역, 국방과 기술 분야 등 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해 왔습니다. 어제부터는 미국과 일본 등 쿼드 4개국이 인도양에서 합동 군사 훈련도 시작했죠. 이 바이든 후보 역시 민주당 강령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삭제하면서 대중 강경 기조 방침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2035년까지 GDP 2배 성장을 목표로 내걸고 미국을 넘어서겠다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 특파원, 홍콩과 대만의 분위기는 중국 본토와는 또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홍콩 보안법이 시행됐는데요. 당시 일부 시위 세력들을 중심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 강경 정책이 이 홍콩 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대만 역시 최근 미국으로부터 대거 무기를 수입하는 등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밤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인데요.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수입 무역 박람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화상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 대선 이후 첫 공식 연설이다 보니 미 대선 결과에 관련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앞세우는 미국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다자적인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일본과 중국의 특파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그쪽 분위기 알아봤는데 정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정말 미국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언론 보도 얘기를 잠깐 박 특파원이 했잖아요. 상당히 부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하네요. 마스크 안 쓴 거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거라든지 대혼란이 올 것이라든지 이런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중국 본토와 또 홍콩이나 대만 분위기는 또 다르다는 게 또 이제 박 특파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미국 대선 상황 저희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일본과 중국 특파원 좀 얘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저희가 한반도에 미칠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문제도 좀 자세히 짚어볼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제목을 정리해야 되나요? 네, 일단 제목은 오늘 정리하지 맙시다. 저기 하지 말고요. 지금 이제 신혜원 반장이 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미국의 대선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당장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미리 좀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신혜원 반장이 외교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5시 정치부 회의가 6시 정치부 회의가 되고 8시까지 특보를 진행하는 이유, 남의 나라 대선을 우리나라 대선만큼이나 주목하는 이유, 당장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 또 경제 정책도 방향키를 다시 잡아야 하는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교 분야입니다. 네, 지난달이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격전지 플로리다로 날아가서 평소보다 더 열정적인 춤솜씨를 선보이며 유세에 나섰습니다. 내가 이만큼 건강하다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날 유세 덕인지 지금까지는 플로리다에서 승기를 잡고 있죠. 자, 아무튼 이날 플로리다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You're looking around. Kim Jong-un. Whatever happened to the war we were supposed to be in with Kim Jong-un, right? Kim Jong-un, they're 100% sharp. We have somebody running who's not 100%. He's not 80%. He's not 60%.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선에 나온 어떤 사람, 즉 바이든 후보보다 영리하다. 김 위원장을 이 바이든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동원한 겁니다. 지난 4년간의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로 대북 외교를 꼽았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고 미국 불바다를 언급하던 일촉즉발의 시기를 북미 대화의 시기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임이 틀림없다.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물로 다스릴 것이다.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tremendous success. They've been tremendously successful.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분변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That's true. 네,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때였다면 아마도 우리는 전쟁 중일 것이다 라는 말을 최소 수십 번은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북한 지도자와 조건 없이 만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핵실험과 무력 도발이 반복되자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대화를 단절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에 나서며 오바마 전 대통령 지우기에 나섰던 건데 만약 재선에 성공한다면 김 위원장과의 이 특수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교착 상태인 북미 협상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 간 만남을 통해서 담판을 짓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협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첫 임기에는 재선을 목표로 외교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집권 2기에는 그만한 유인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과정에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확인했기 때문에 3차 정상회담에는 쉽게 나서지 못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Look, if you had one shot, one opportunity to seize everything you ever wanted in one moment, would you capture it? Just let it slip. You better lose yourself in the music the moment you own it. You better never let it go. You only get one shot. Do not miss your chance to blow. This opportunity comes once in a lifetime. You better. 네, 바이든 후보의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가 오바마를 지웠듯이 바이든도 트럼프 지우기에 나설 겁니다. 현재 대북 정책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했다면서 보여주기식의 회담은 갖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또 지난달 마지막 TV 토론에선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and they have much more capable missiles, able to reach U.S. territory much more easily than ever did before. 바이든 후보는 실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이 바텀업 방식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바마 정부 때의 대북 정책 전략적인 인내가 부활할 거란 관측이 있고요. 다만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에 발을 맞췄듯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미 대화 기조에 더 무게를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따라선 클린턴 정부 때의 북미 커뮤니케, 즉 평화협정이 처음 언급됐던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시간인데요. 이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을 편성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Vice President Biden, you've said you wouldn't meet with Kim Jong-un without preconditions. Are there any conditions under which you would meet with him?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또 외교 분야에선 방위비 협상 문제도 직접 영향권에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대폭 인상을 계속 요청해왔고 양국의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도 거부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하면 인상 압박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무리한 증액은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갈취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갈취보다는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We're spending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to protect South Korea, and we think that it's fair that they pay substantially more. Now, we only had a month or two before the budget ended, so they said no, and you know, they're very good business people. 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and make it clear to our adversaries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is over. I'll work in common purpose for a more secure, peaceful, and prosperous world.
자, 그다음 경제 분야입니다. 사실 누가 됐든 경제 분야에 있어서 미국 최우선주의는 그대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 마가, 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나 또 바이든 후보의 슬로건 바이 어메리칸,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라나 결국은 같은 의미인 거죠. 또 두 후보 모두 지금과 같은 대중 견제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을 좀 따져보면 한미 통상환경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또 전 세계 무역을 엮고 있는 WTO 탈퇴를 압박하면서 체제를 더 흔들 겁니다. 반대로 바이든이 당선되면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다소 완화되고 WTO와의 관계 개선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관세 등을 앞세운 트럼프의 관리무역과 달리 무역을 통한 시장 확대 방식을 선호하기에 일단은 조금 숨통이 트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동맹과의 다자 협정을 추구하는 입장이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Joe Biden is a corrupt politician who raked in millions from China while giving them your jobs. Agricultural exports to China during the Trump years have been 40% lower than during the Obama-Biden second term. 자, 우리 정부도 현재 실시간 개표 결과를 보면서 선거 판세 분석에 한창입니다. 특히 외교부는 지난 8월부터 미국 대선 TF를 구성했는데요. 2016년 대선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거란 다수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좀 당황했었던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각 후보 당선에 대비한 외교정책 시나리오도 미리 구상을 해뒀고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르면 나흘 뒤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만남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리에 들어가서 JTBC의 외교안보 전문가 워싱턴에서 JTBC 이상복입니다. 네, 옛날이네요. 자, 복국장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우리 외교 경제에 미칠 영향은? 네, 저거 아직도 안 지워졌네. 저 좀 너무 이제 살이 많이 찌고 이제 보기 흉해가지고 이제 좀 없애야 되는데요. 훌륭하다요. 좋은데 보기 좋은데. 너무 좋습니다, 보기. 네. 정말 마음에도 없는 소리. 자, 아무튼 자 지금 이제 그 CNN 개표 방송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미국은 아침 5시 28분입니다.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지 잠깐 또 CNN 상황 지켜보고 또 다시 얘기를 이어가죠. 앤드류 옌이 나와 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뵙게 돼서 기쁜데요. 조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여러 그 후보분들과 또 그 상한 하원 의원 후보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상황한 선거에서 또 석을 잃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와라든지 네브래스카 그리고 휴스턴, 어스턴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자, 지금 이제 조금 전까지 이제 판세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표가 중단된 지역도 있고 또 개표가 더딘 지역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러스트 벨트의 미시간이라든지 위스콘신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 CNN도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이제 보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네바다주 얘기도 잠깐 하다가요.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조금 전에 이제 전문가 얘기도 들어봤지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이 일단은 빗나갔다. 어느 정도는 빗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후보가 낙승을 거둘 거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잖아요. 특히 4년 전에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중치를 조정해서 이번에는 여론조사 기관도 좀 별렀다. 이번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4년 전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아직까지의 개표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고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지만요. 이제 최종 결과까지 저희가 지켜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트럼프와 바이든 이제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미 동맹과 남북 또 이제 북미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신반장이 정리해봤지만요. 또 통상 분야, 경제 정책에도 뭐 당연히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 반장, 우선 이제 외교 문제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뭐 현재 교착 국면은 뭐 차치하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북한 최고 지도자와 악수를 하고 또 비핵화 협상에 나선 첫 미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임기 동안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북미 협상을 꼽을 만큼 큰 공을 들였었는데요. 이 하노이 회담 결렬로 뭐 이후 협상이 좌초되긴 했지만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뭐 활로를 찾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뭐 특유의 사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해 뭐 어떻게든 뭐 성과를 내려 할 거라 뭐 분석이 나옵니다. 자,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식 협상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회담은 안 하겠다. 뭐 파격보다는 실무 협상에서 시작해서 이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거의 협상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큰데요. 지난달 이 마지막 TV 토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에 비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정당화시켜줬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움직임을 보일 때만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이제 원론적 기조만 놓고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의 그 파격적인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이제 그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텐데, 조 반장, 다른 변수들도 저희가 함께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년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목표로 외교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앞으로 4년은 그만한 유인이 없다는 관측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일단은 경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또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과정에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확인했기 때문에 북미 양측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지 않고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쉽사리 나서기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이 바이든 후보도 오바마 행정부가 취했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스란히 따라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이 전략적 인내 정책이란 직접 나서서 협상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을 하면서 대신 이 대북 제재 등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관망을 하는 그런 정책인 거죠. 자, 바이든 후보는 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좀 더 이 한미 동맹 관계를 앞으로 중시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서 이 북미 그리고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요, 북미 관계에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은 외교 안보 라인을 새로 또 짜야 되잖아요. 또 우리도 그에 맞춰서 또 새롭게 또 인사들을 또 이제 인사해야 되는, 그러니까 새로 또 라인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네, 뭐 우리 정부는 누가 당선이 되든 뭐 만반의 준비는 각각 다 하고 있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뭐 정부의 분석 역시 비슷합니다.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에 따른 그 정책의 재검토, 리뷰라고들 하는데요. 그냥 리뷰만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의 허비가 되잖아요. 예.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빠른 경우에는 그 취임해서 한두 달 사이에 했던 경우도 있고, 또 긴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씩 그렇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든 저희로서는 다 대비해서 그렇게 조기에 저희들이 그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교부는요, 지난 8월부터 미국 대선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뿐 아니라 공관을 통해서 이 현지 동향도 살피는 등 이 선거 결과를 다각도로 예측을 해왔는데요.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거란 뭐 다수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당황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각 후보의 당선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의 밑그림도 구상해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 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곧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러 미국에 갈 예정이죠? 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가서 폼페이오 장관 만나서 한반도 정세 비롯한 한미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초에 한국에 오기로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 장관이 이번에 미국에 갈 때 우리 측 북핵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동행을 하는데, 역시 카운터파트죠.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와 수석 대표 협의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초청을 받아서 장관이 방미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던데 언제 미국을 가십니까? 예,
네, 조만간 날짜가 확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방미를 약속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에 있는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갑니다. 아니, 물론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대북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 이후에 방미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황은 아직 좀 가변적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대선 자체가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결과 이후에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까지 다 고려한 그런 정책을 좀 세워야 될 걸로 일단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미국 대선 속보 상황을 짚어보고 있는데 오늘 국내 정치 이슈 중에 꼭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차례 연기가 됐던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가 오늘 열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미국 대선 관련 이슈도 거기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외에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또 이건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청와대 국정감사 소식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는데 일단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이 남으면 미국 대선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미국 대선만큼이나 아니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 상황이 더 중요하죠. 자, 오늘 청와대 국정감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서 이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란 걸 문제 삼았는데요. 관련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노 실장이 답변을 하기도 전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국정감사하는 거예요? 청와대를 감사하는 거예요? 민주당 감사합니까? 네, 질문하세요. 청와대 감사를 하세요. 청와대 감사를. 왜 정당 감사를 하십니까? 질문하시고 하라는 질문 같은 걸 하는 거. 네, 질문 같은 거라고 항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국민의힘은 당 관련 질문을 청와대 국감에서 물어본 것일까요? 질문을 한 김정재 의원, 이 민주당이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혁신위원이던 조국 전 장관 등과 함께 만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이를 폐기했는데 왜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냐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 어찌 감히 대통령을 모욕할 수 있냐며 강하게 항의한 겁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나 또 조국 전 장관은 웬일인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불리한 순간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말을 바꾸거나 또는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입진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세요. 국감장에서는요. 당에 대한 얘기. 뭘 어디를 보고 하든 그거 제 자유입니다. 아니 그걸 김정재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거니까. 뭘 밤나라 배나라입니까? 밤나라 배나라 껴들지 마세요. 김정재 의원. 대통령에 대해서 선택적 침묵 뭐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이거 이렇게 대통령을 욕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적입니까? 자, 아무튼 민주당이 공천을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은요. 대통령은 이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특히 이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감장에서의 또 하나의 쟁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는데요. 최근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렇게 상위권에 오른 것을 두고 노영민 비서실장 이렇게 말합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아마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윤석열 총장은 내 이름을 제외해달라고 했지만 이 보셨던 여론조사처럼 일부 조사에서는 여전히 윤 총장의 이름을 넣은 채로 설문을 하고 있죠. 노영민 실장은 후보에서 빼면 윤 총장이 소위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건 정부가 자처한 측면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제대로 하려는 것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인 효과로 윤석열 지지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정권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이 추미애 장관도 입장을 내놨죠.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언행과 행보, 자,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한 거죠. 자, 언행은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행과 함께 지적한 이 행보, 이 최근 윤 총장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됐던 전국 검찰청 순회를 재개했죠. 이 측근으로 꼽히는 강남일 고검장과 이두봉 지검장이 이끄는 대전고검과 이 지검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윤 총장과 함께 대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이 대전으로 발령이 났죠. 자, 그리고 윤 총장의 어제 행보는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부장검사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곳에도 윤 총장의 측근이자 소위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있습니다. 물론 윤 총장의 행보는 일찌감치 예정돼 있던 것이고 인사는 추미애 장관이 낸 것이긴 합니다. 자, 강연 약 1시간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 같은 저격을 당한 윤 총장, 이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는데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 자, 후배 검사들이 이 국민의 검찰로서 권력자든 아니든 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라고 말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권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임명권자가 당부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이 검찰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관이 자신을 향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가 되는 대목이죠. 특히나 그것이야말로 진짜 검찰개혁이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이 추 장관은 이 수사지휘권이나 감찰을 지시하면서 기승전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들었었는데 즉 이는 진짜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자, 지난 국정감사 이후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했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인데요. 자,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정해진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도 이 지난 총선 이후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라고 했는데 자,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그럴 뿐이 아니다. 윤 총장이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자, 오늘 운영위에서 청와대 설명 이렇습니다. 임기와 관련된 거라든지 인사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총장에게 전해졌을까요? 혹시 검찰총장과 만난 적이 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라든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인사와 관련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혹시 별도의 언급이 있으셨습니까? 아무튼 인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거론, 윤석열 본인도 민망할 것입니다. 네, CNN 상황 좀 다시 한번 연결해서요.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는지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다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개표된 투표들과 관련해서 많은 기대가 있는데요. 자, 펜실베니아의 핵심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더 실제로 지금 현재 여기가 푸른색인 이유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7,300표 정도로 바이든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워키 카운티가 개표가 되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5% 개표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펜실베이니아 상황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잠깐 이제 광고 좀 보고요. 그다음 다시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